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당신도 앞으로 한 15년, 20년 뒤에 서울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마침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자료가 바로 서울의 미래 설계도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하고 또 관련 문서들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공식 계획들 속에서 핵심적인 변화의 맥락 그리고 그 의미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계획 내용을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이 문서들을 통해 서울시가 그리는 미래 공간 구조나 교통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읽어내는 거죠. 오늘 저희 이야기는 전부 서울시가 발표한 공식 계획 문서에 담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다른 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서울이 어떻게 그 치열한 글로벌 도시 경쟁 속에서 경쟁력을 높일지, 또 그러면서 동시에 시민들이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려 하는지 그 핵심 전략과 구체적인 변화의 지점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특히 자료 곳곳에 등장하는 직주락 있잖아요. 네, 직주랑. 네, 그러니까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삶, 그리고 탄소 중립 실현, 또 시민 중심의 삶의 질 향상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목표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현실로 구현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지점들, 정말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당신이 궁금해하실 서울의 미래,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도시의 기본 골격부터 살펴볼까요? 이 계획을 보면 기존의 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 중심 체계는 유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근데 사실 이 3-7-12 구조 자체는 저희한테도 꽤 익숙한데 이걸 유지하면서 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기존 방식의 연장선상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게 핵심 질문이십니다. 단순히 기존 구조를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각 중심지의 역할을 훨씬 더 명확하게 하고 기능을 고도화해서 도시 전체의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중심지들을 그냥 업무나 상업 기능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일자리, 주거, 여가 기능이 전부 한데 어우러져서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복합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예요. 이걸 실현하기 위한 핵심 도구가 바로 용도지역제 유연화인데요. 용도지역제 유연화. 도시계획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좀 더 쉽게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기존에는 땅의 용도를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딱딱 칼같이 나눴잖아요. 이제는 그 경계를 허물고 좀 더 자유롭게 섞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 건물 저층부에는 상점이 들어오고 그 위에는 주거 공간이 들어서는 그런 식이죠. 마치 딱딱하게 구획된 칸막이를 없애고 공간을 더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각 중심지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해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텅 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루 종일 활기찬 동네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붙어있던 딱지를 좀 더 유연하게 바꿔 붙이겠다 이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개 도심, 그 역사적인 서울 도심하고 여의도 영등포, 그리고 강남. 여기는 각각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히 그 여의도 영등포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키우겠다. 이건 정말 야심찬 목표 같은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각 도심별 특화 전략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그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여기서 포어 플러스 원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좀 복잡하긴 하지만 남북 방향의 4개 주요 발전축, 국제 교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하고 동서 방향의 1개 축, 글로벌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의도 영등포. 여기는 정말 큰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라는 목표 아래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를 조성하겠다 이런 비전이죠. 물론 기존 금융 중심지들하고 경쟁해야 하고 넘어야 할 과제도 많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남은 국제 업무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 강화하는데 특히 그 영동대로하고 경부간선도로 지하 공간 있잖아요. 거기를 입체
구체적으로 복합 개발해서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을 집약시키는 프로젝트가 핵심입니다. 아, 각 도심의 역할 분담하고 목표가 상당히 뚜렷해지네요. 근데 이렇게 중심지들을 막 개발할 때 혹시 놓치기 쉬운 부분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보행 환경이라든가 친환경 교토 같은 것들이요. 그런 건 좀 뒷전이 되기 쉬운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계획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중심지 개발의 기본 전제는 보행 친화입니다.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자전거 도로 확충하고 또 개인형 이동수단, 그 PN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 환경 개선하는 게 필수 요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도심 항공교통, UAM, 흔히 플라잉카라고도 하죠. 아니면 수상택시 같은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과의 연계도 장기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화문, 용산, 영등포를 잇는 국가 상징가로 조성 계획도 이게 단순히 도로를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보행 중심 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행 친화가 기본 전제다. 좋습니다. 그럼 7개의 광역 중심은 어떤가요? 수도권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이 커진다고 하는데 특히 GTX 시대가 오면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GTX 역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면 그 지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반시설 입체 복합화라는 어려운 말도 나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수도권 전체의 광역 경제 거점이자 교통 허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용산, 청량리, 왕십리, 창동, 상계처럼 GTX 노선이 정차하는 곳은 그야말로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 결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 주변에 철도 부지나 놀고 있는 유휴지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 입체 복합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땅을 평면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입체적으로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하에는 GTX 같은 광역철도가 지나가고 지상하고 저층부에는 환승센터나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그 위로는 업무 공간이나 주거시설까지 복합적으로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통환승이 편리해지는 건 물론이고 직장, 집, 편의시설이 다 가까워지니까 출퇴근 시간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철도나 도로 때문에 이렇게 딱 단절됐던 지역들을 연결하는 효과도 있고요. 수변 공간과의 연계성을 높여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역 주변을 그냥 교통 거점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거의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기능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우리 동네하고 가장 가까운 그 12개의 지역 중심이나 53개 지구 중심, 그리고 수많은 역세권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보행 일상권이라는 개념이 중요해 보이던데요.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하다면 삶이 크게 갈라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보행 일상권 실현이 지역 단위 변화의 핵심 목표입니다. 12개 지역 중심과 53개 지구 중심, 그리고 모든 역세권은 각 권역의 자족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기지 역할을 하는 거죠. 보행 일상권은 말 그대로 집에서 걸어서 한 15분, 그 정도 거리 안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 예를 들어 출근, 작은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장보기, 병원 가기, 아이들 돌봄시설 이용, 문화생활 즐기기, 공원에서 쉬기 등등, 이게 다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걸 위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도로 입체 복합 개발을 유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집약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15분 거리 안에 웬만한 게 다 있다. 정말 매력적인데요. 근데 서울의 모든 지역, 특히 이미 개발이 완료된 오래된 동네에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약간 좀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이걸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향점이죠. 신규 개발 지역은 물론이고 기존 시가지에서도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보행 일상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결국 서울 전체가 몇 개의 거대한 중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갖춰진 여러 개의 작은 중심, 즉 핵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2040 계획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 공간을 새롭게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들을 얼마나 잘 연결하느냐가
결국 도시의 효율성을 결정하겠죠.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이 교통 문제인데요. 이 계획이 서울의 그 악명 높은 교통체증하고 긴 출퇴근 시간을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지하철 노선 몇 개 더 만드는 것 이상의 해법이 필요할 텐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교통 문제 해결 없이는 도시 경쟁력 향상도 어렵죠. 2040 계획의 교통 분야 핵심은 대중교통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입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GTX를 통해서 3개 도심, 그러니까 서울도심, 여의도 영등포, 강남을 직접 연결하는 체계를 완성하고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도심까지의 접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GTX A 노선을 광화문이나 시청역까지, 또 GTX B 노선을 종로 3가나 동대문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다 이런 맥락이고요. 물론 서부선, 강북 횡단선 같은 도시 철도망 확충을 통해서 지역 내 이동성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도 같이 병행됩니다. GTX가 완성되면 수도권 출퇴근 풍경이 정말 달라지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미래 교통수단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늘을 나는 택시, UAM 같은 거요. 약간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은데 서울시 계획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네, UAM, 그러니까 도심 항공교통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시는 이 계획에서 UAM 상용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준비를 담고 있어요. 당장 2025년에 김포공항에서 용산까지 시범 노선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용산이나 잠실 같은 주요 거점이나 한강, 주요 지천변을 중심으로 UAM 터미널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물론 안전 문제, 소음 문제, 기술 표준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스마트 도로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여러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으로 예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통합 이동 서비스 플랫폼, 그 마스라고 하죠. 아, 마스요? 네. 네,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그거 구축하고 또 다양한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모빌리티 허브 조성 계획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야, 하늘을 나는 택시에 똑똑한 도로까지. 미래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는 느낌인데요. 근데 또 하나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배달 물류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배달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면서 아파트 단지나 골목길이 배달 오토바이, 택배 차량으로 막 넘쳐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생활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류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어요. 핵심은 도심 곳곳에 있는 유효 부지나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활용도가 좀 낮은 공영 주차장 부지나 차량 기지 일부 혹은 지하철 역사 같은 지하 공간에 소규모 물류 거점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규모 외곽 물류 단지, 그러니까 허브에서 도심 내 소규모 거점, 서브로 물건을 옮긴 다음에 거기서부터 각 가정으로 배송하는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한 미래형 배송 시스템 도입과 전기 트럭 같은 친환경 물류 환경 조성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빠른 것도 좋지만 숨막히는 회색 도시가 되면 안 되겠죠.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는 환경과 안전이 더 중요해질 텐데요. 2040 서울 계획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나요? 그냥 구색 맞추기식 계획은 아니겠죠? 환경과 안전,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은 2040 계획의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단순히 나무 몇 그루 더 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선 녹지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이걸 네트워크하는 데 집중합니다. 서울 외곽의 산들을 잇는 환상 녹지축을 복원하고 도심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녹지축, 예를 들면 종묘에서 남산, 용산공원, 한강까지 이어지는 축을 강화해서 바람길을 확보하고 열섬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3차원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인데요. 3차원 그린 인프라요? 네, 단순히 땅 위에만 녹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건물 옥상이나 벽면 녹화, 도로 위 공중정원 조성 같이 입체적으로 녹지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회색 빌딩을 녹색 옷으로 갈아입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또한 한강과 4대 지천, 안양천, 중랑천, 탄천, 홍제천을 시민 중심의 여가 공간으로 적극 개발하는 수변 중심 도시공간 전략도 핵심입니다. 강변을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도시 생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3차원 녹지라 흥미롭네요. 근데 이런 녹지 공간이 실제 재난 상황, 예를 들어 집중호흡이나 폭염, 아니면 팬데믹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회복 탄력적 도시공간 구축의 목표입니다. 잘 조성된 녹지 네트워크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 이상으로 재난 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 시에는 빗물을 흡수하고 저류해서 홍수 피해를 줄이는 완충 공간이 되고요. 폭염 시에는 도시 온도를 낮추는 냉각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다액 연계형 공간 구조나 보행 일상권 역시 도시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정 지역의 기능이 마비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기능을 분담하고 주민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생필품을 구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도시 전체가 위기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겠죠. 바람길 확보나 빗물이 잘 스며드는 투수성 포장 확대 같은 친환경적인 토지 이용 계획도 모두 도시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도시 전체의 큰 그림, 교통, 환경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정말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우리 동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점일 텐데요.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좀 막연한데요? 생활권 계획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그 거대한 청사진을 우리가 실제 발 딛고 사는 동네 단위로 구체화하는 아주 세밀한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그냥 위에서 딱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반영해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 또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필요한 시설들 이런 걸 바탕으로 맞춤형 발전 방향과 생활 개선 과제를 담는 그야말로 생활 밀착형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 전체를 5개 권역, 도심권,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나누어서 큰 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더 작은 지역 생활권 단위로 들어가면 아주 구체적인 개선의 목표들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도심권은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상업 업무 기능 활성화의 조화를, 동부권은 청동 3개 신경지 중심지 육성 같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동남권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같은 글로벌 기능 강화를 중요 과제로 삼는 그런 식입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이라니 이성적이네요. 그럼 이 생활권 계획 외에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삶의 질 변화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된 아파트 높이 규제 완화 같은 경우 사실 스카이라인이 다양해지는 건 좋은데 조망권 침해나 일조권 문제 같은 갈등도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으로 일률적인 숫자로 높이를 규제했다면 이제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나 개방감 확보, 역사문화적 맥락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높이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디자인과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이라는 질적인 측면을 보겠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조망권이나 일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나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이 변화가 잘 이루어진다면 천편일률적인 그런 아파트 숲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채롭고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심 지역에 청년이나 1인 2가구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오래되고 낙후된 저층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또 우리 동네 가까이에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어린이집 같은 생활 SOC, 그러니까 생활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들, 이런 것들이 모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앞서 강조했던 보행 일상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쭉 들어보니 2040년 서울의 모습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아주 화려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동네마다 개성이 살아있고 시민들이 걷기 편하고 살기 좋은 그런 다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성장, 편리한 연결, 풍부한 녹지,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계획, 정말 방대하면서도 꽤 세밀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계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있겠지만요. 맞습니다. 계획 자체는 매우 야심차고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청사진들이 단순한 서류상의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실행되느냐 하는 점이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시민들의 실제 일상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로 체감될 수 있을지 그 과정과 결과를 꾸준히 지켜보고 또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수치나 통계가 아니라 서울에 사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이 예전보다 나아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실행과 체감, 그게 핵심이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이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된다고 한번 가정해 볼 때 15년 뒤 서울에 살아가는 당신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지 잠시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진정으로 꿈꾸는 이상적인 서울의 모습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서울의 미래를 향한 이 깊은 이야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